부모님을 잃고 계모에게 쫓겨난 12살 오빠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배고픈 동생에게 국수 한 그릇을 사줍니다. 자기는 배 안 고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국수집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단순한 가게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20년 뒤 남매는 그날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꽤 괜찮은 사업가라고 말해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부터 12살 겨울,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국수 한 그릇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한 그릇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평범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늘 웃음이 많은 분이셨죠. 4살 터울 여동생 지아와 저는 매일 저녁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앞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꼭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 주셨고 지아는 그 옆에서 어머니 무릎에 기대 스르르 잠이 들곤 했어요. 지극히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건 제가 9살 때였어요. 처음에는 가끔 기침을 하시는 정도였는데 병원을 다녀올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줄고 눈가에 그림자가 내려앉고 손을 잡으면 예전보다 힘이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밤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 한숨을 쉬셨고 저는 그 소리를 이불 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날 병원 복도는 너무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어머니 손을 놓지 못하셨고 5살이던 지아는 엄마가 왜 눈을 안 뜨냐고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울었어요. 저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울면 지아가 더 무서워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를 꽉 물고 동생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작고 차가웠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아버지는 혼자서 저희를 키우려고 정말 애를 쓰셨어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시면서도 꼭 저희 방문을 열어 잠든 얼굴을 확인하셨죠. 그런데 아이 둘을 혼자 돌보며 사업까지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는 점점 마르셨고 눈 밑에 어두운 그늘이 짙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재혼을 결심하셨어요. 너희한테 엄마가 필요하다고 아빠 혼자서는 부족하다고 미안한 얼굴로 말씀하시던 날이 기억나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새엄마 김미정은 처음에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밥도 잘 차려주고 지아 머리도 묶어주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이 아이들을 내가 친자식처럼 키우겠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죠. 아버지는 그 모습에 안심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가끔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새엄마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걸요. 저희를 바라보는 눈의 따뜻함 대신 무언가 차갑고 계산적인 것이 스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차가움은 점점 선명해졌어요. 밥상에서 반찬이 하나씩 줄었고 저희에게 건네는 말투가 딱딱해졌습니다. 지아가 안기려 하면 슬쩍 몸을 피했고 아버지 앞에서만 웃음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지쳐있는 아버지 얼굴을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이별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현관에서 다녀오겠다고 손을 흔드신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2살의 저는 두 번째 장례식장에 서서
또다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8살이 된 지아는 이번에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울음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새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였던 집, 땅, 사업체가 어느새 전부 새엄마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서류가 뭔지, 도장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걸 막을 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새엄마가 저희 앞에 서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 왜요? 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아의 손을 잡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아버지 서랍에서 몰래 챙겨 나온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지아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가고 있었고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배고프다는 말을 참아 못하는 동생의 얼굴을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골목을 돌고 돌다 작은 국수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바람 사이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구겨진 지폐를 꺼내 국수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딱 한 그릇만요. 그리고 그걸 지아 앞에 밀어주었어요. 동생이 오빠는 안 먹냐고 물었지만 저는 배 안 고프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지아가 후루룩 국수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주방 안쪽에서 허리가 살짝 굽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지아가 국수를 먹는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배고팠구나. 지아가 숟가락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지만 그 침묵 속에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국수집에서 시작된 일이 저와 지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대체 어떤 분이셨는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한 가지, 그 겨울날의 국수 한 그릇 뒤에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오래된 인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늘 어색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건 성공이 아니라 버틴 시간이거든요. 화려한 결과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수천 번의 밤이 있었고 그 밤들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제 옆에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겨울날 국수집에서 만난 할아버지, 박노인은 저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왜 이렇게 됐냐, 그런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냥 다 먹었으면 이리 와서 좀 쉬어라 하고는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저희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방에는 낡은 이불 2채가 놓여 있었고 전기장판 위에서 올라오는 미지근한 온기가 발끝부터 천천히 퍼져 올라왔어요. 지아가 이불을 덮자마자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저는 동생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을 내오셨어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질 않았어요. 12살짜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고개를 깊이 숙이는 것뿐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웃으시더니 밥 먹고 나서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국수집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면을 삶을 물을 올리고 파를 썰고 그릇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학교 갈 시간이 되면 할아버지가 가방을 내밀며 어서 가라고 하셨고 학교가 끝나면 달려와서 다시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지아는 아직 어렸지만 할아버지 곁에서 젓가락을 놓거나 냅킨을 접는 것 정도는 거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지아가 뭘 하든 잘한다 잘한다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 손길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과 닮아 있어서 지아가 가끔 울먹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돈을 주시는 대신 밥을 챙겨주셨고 잠잘 곳을 내어주셨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국수집 뒷방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방에 들어가면 따뜻한 국물 냄새가 배어 있었고 할아버지의 느릿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족을 2번이나 잃은 아이들에게 그건 다시 살아볼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하나의 다짐을 품었어요. 동생만큼은 절대로 다시 굶기지 않겠다. 동생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 마음 하나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눈이 감기면 찬물로 얼굴을 씻고 졸음이 쏟아지면 손등을 꼬집으며 버텼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만 자라고 불을 끄시면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책을 펼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으시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고 무너지면 지아까지 함께 쓰러질 것 같았기에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아도 대단한 아이였어요. 오빠가 힘든 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울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같은 반 아이가 너희 부모 없지 않냐고 놀렸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지아는 그때 울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우리 오빠가 있다고 말했대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날 밤 저는 가게 뒤편 골목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생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세월은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흘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아의 학비까지 마련했어요. 지아 역시 꿋꿋하게 자기 몫을 해냈습니다. 국수집 할아버지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저희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나가라는 말도 빚을 갚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할아버지의 눈에 어떤 감정이 스치는 걸 봤는데 그게 뭔지는 그때의 저로서는 알 수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저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미 바닥을 경험한 사람에게 실패는 무섭지 않았거든요. 정말 무서운 건 다시 동생이 굶는 것, 다시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니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지아도 자기 분야에서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8이 된 지아와 32살이 된 저는 더 이상 그 겨울날에 떨고 있던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너무나 빠르게 바뀌었던 서류들, 아무 설명 없이 우리를 내쫓던 그날 계모의 차가운 눈빛. 어린 시절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어른이 되고 나니 하나하나 의문부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다는 윤태성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머리가 반쯤 새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분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 사고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한마디에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묻어두었던 과거의 문이 천천히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힘으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와 지아가 잃어버린 것들, 그게 단순한 불운의 결과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는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사고라고 믿어왔습니다. 비가 오던 밤, 미끄러운 도로, 불운한 타이밍. 그렇게 정리하고 묻어두었어요.
다시 꺼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윤태성이라는 사람이 던진 한마디가 단단히 닫아두었던 상자의 뚜껑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윤태성은 아버지의 대학 동기이자 사업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오랜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연락이 끊겼던 분인데 20년 만에 저를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래 앓던 병이 깊어져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원래 아버지는 차를 가지고 나갈 일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윤태성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김미정에게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연락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서둘러 나가신 건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고가 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윤태성이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정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랐다는 거예요. 보통 상속 절차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법인데 아버지의 경우에는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주요 재산의 명의 변경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집, 땅, 사업체, 보험금까지 모든 것이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일사천리로 김미정에게 넘어갔어요. 12살짜리 아이와 8살짜리 아이에게는 아무런 몫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윤태성은 당시에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증거가 없었고 김미정 뒤에 법률 전문가가 붙어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 저한테라도 말해두고 싶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가로 일하면서 쌓아온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당시 서류들을 추적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파고들수록 드러나는 것들은 믿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일부 재산의 명의 변경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다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인감이 찍힌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 인감을 아버지가 직접 찍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류가 작성된 날짜들을 보면 아버지가 출장 중이거나 집에 없던 날에 처리된 것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보험금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아버지 명의의 생명보험이 사고 석 달 전에 큰 금액으로 새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수익자가 자녀인 저와 지아가 아니라 배우자인 김미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입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한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정황은 점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김미정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거였어요. 다정한 미소도 저희를 돌봐주겠다던 약속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글썽이던 눈물도 전부 계산된 연기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걸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날 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뒤흔들었어요. 아버지를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졌고 추운 겨울 거리에서 떨던 지아의 얼굴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어린 남매를 한겨울 길바닥에 내던진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수집 할아버지 박노인. 그분은 단순한 가게 주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함께했던 동업자였습니다. 사업 초기에 의견 차이로 갈라섰지만 원수가 된 건 아니었고 멀리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였다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매가 쫓겨난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우연을 가장해 골목에 국수집을 열었던 겁니다.
저희가 언젠가 그 근처를 지나갈 거라는 걸 알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를 찾아가 그 이야기를 확인했을 때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많이 아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했다는 걸, 저희를 지키고 싶어 했다는 걸 누군가의 입을 통해 비로소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고 아이들을 내쫓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요. 지아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동생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지아는 나란히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웃고 있는 어린 남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들에게 빚진 시간을 되갚아야 했어요. 저희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저희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복수라는 단어는 차갑죠. 듣기만 해도 날이 서 있는 것 같고 그 안에는 분노와 증오만 가득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남매의 복수는 조금 달랐어요. 저희가 되찾고 싶었던 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했다는 사실, 그 사랑이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 짓밟혔다는 진실, 그걸 세상에 똑바로 알리는 것.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어요. 준비는 치밀하게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만난 변호사들, 회계 전문가들, 그리고 윤태성이 남겨준 증언까지 모든 것을 한데 모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명예 변경 서류들, 아버지가 집에 없던 날짜에 찍힌 인감 기록들, 사고 석 달 전에 갑자기 가입된 고액보험의 수익자 변경 이력. 하나하나 따로 놓고 보면 흐릿한 조각이지만 퍼즐처럼 맞춰 놓으니 선명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김미정이 처음부터 재산을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접근했고 아버지 사후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그림이요. 저는 이 증거들을 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 재산 반환 청구 그리고 보험금 부정 취득에 대한 민사소송이었어요. 동시에 아버지 사고 당일의 정황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미정은 처음에 코웃음을 쳤다고 해요. 20년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고, 증거라는 것들도 다 시효가 지났을 거라고 자신만만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다는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전해 들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박노인 할아버지의 증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법정에 직접 나오셨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했던 시절부터 김미정이 아버지에게 접근하던 과정, 그리고 남매가 쫓겨난 뒤 자신이 지켜본 것들을 하나하나 증언하셨어요.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기다려오신 거였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일어서서 싸울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요. 재판은 길었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법원은 김미정의 재산 이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과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남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김미정이 20년간 누려온 것들이 하나씩 거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법정 밖 복도에서 김미정과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저를 노려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원망도 분노도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복수를 끝내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선이 남는 건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웃음, 어머니의 온기, 굶주리며 떨던 겨울밤을 보내지 않았을 어린 시절.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돈이 돌아온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법원을 나서는 길에 지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지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우리 국수집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찾아간 그 골목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주변 건물들은 높아졌고 길도 넓어졌지만 국수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도 작은 출입문도 안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도 그때 그대로였어요. 마치 세월이 이 가게만은 비켜간 것처럼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 서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허리가 더 굽으셨고 머리카락은 전부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저희를 보자마자 짓는 미소는 20년 전 그날과 똑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잠시 뒤 국수 2그릇을 내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국수를 테이블 위에 놓으시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많이 고생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한마디가 20년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지아가 먼저 울기 시작했고 저도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32살 먹은 사업가가 국수집 구석 자리에 앉아 소리 없이 펑펑 울었어요. 그때의 눈물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오래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국수를 한 젓가락 입에 넣었을 때 20년 전 그 겨울밤의 맛이 그대로 혀끝에 닿았어요. 뜨겁고 짭조름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한 맛.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힘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 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누군가가 내밀어준 따뜻한 손, 아무 조건 없이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차려준 마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남매의 손. 그게 저희를 살린 전부였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그 한 그릇이 우리 인생을 살렸어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저와 지아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 주셨어요. 주름진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아버지의 손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손 같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집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떠나보낸 사람들도 다시 만날 수 없었죠. 하지만 저와 지아는 서로를 잃지 않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번의 이별로 무너졌던 아이들은 한 그릇의 국수로 다시 일어섰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침내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았어요. 이제 저희는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할 겁니다. 벽돌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은, 그래서 어떤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집을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